그러면 create a new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magnetics problem에 대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처음에 해줄 것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축대칭을 해줄 때는 액시스 시메트리를 해주고요. 2D에 대한 해석 같으면 플래너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액시스 시메트리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길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치 단위를 사용해 줄 건지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된 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적 해석을 다루기 때문에 주파수는 0이라고 해놓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니멈 앵글 부분은 나중에 이제 호라든지 아니면 CAD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꺾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앵글을 더 작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에러 메시지가 뜰 때 미니멈 앵글을 지금 30보다 더 작은 각도로 해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드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고요. 좀 더 세세한 점으로 갈 때는 계속 그리드 사이즈를 0.5로 줄이고 그러면 하나의 점 간격이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예를 들면 0.1로 이렇게 들어가서 점점 세밀한 점들을 찍어 나가시면 됩니다. 오픈해서 우퍼 심플 바운더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좀 확대해서 보면요. 확대를 내서 보면 축대칭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에어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있고 바깥쪽도 에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8 스틸을 폴피스하고 자개 회로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은 세라믹 파이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프로퍼티에서 보면 이제 프라본에서 보면 알겠시겠지만 축대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밀리미터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 에어,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요. 코일 같은 경우는 32AWG 두께의 코일이 사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5라는 그 자석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18 스틸의 자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왜냐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나중에 전부 다 메시로 갖다가 다 설정해 주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안쪽의 공기하고 바깥쪽의 공기에 대해서 메시의 값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바운더리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축이 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운더리가 필요 없고요. 여기에 이 모양에는 이제 이게 바운더리가 지정돼야 됩니다. 이 바운더리가 지정이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 창에서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현재 PBC라고 바운더리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보면요. 이름을 PBC로 지정을 해놨고요. 주기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어리어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꼭 피어리어딕이 아니더라도 prescribed A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피어리어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여기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바운더리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클릭을 하면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이 세 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PBC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바운드리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운드리가 지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의 프로퍼티를 지정하는 것들은 프로퍼티 지정은 이 프로퍼티로 가서 눌러주면요. 이 프로퍼티가 뜨고요. 지우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하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18 스틸이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같은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 빨갛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블록 타입은 여기서 아까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선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1068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메시 사이즈입니다. 메시 사이즈는 여기서 let triangle choose mesh size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거둬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동으로 메시를 설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에러를 많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은데 이걸 갖다가 1로 해줘 버리면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데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걸 내가 작게 해주면 작게 할수록 좀 더 정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작게 해주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 뭐 5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값이 나오죠. 이게 이제 요 반경이 전체적인 대략적인 메시 사이즈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 사이즈를 크게 하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나중에 묘사하는데 이렇게 작은 코너 부분을 묘사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를 한 0. 여기는 2 정도. 이것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요. 0.2보다는 한 원래 되어 있는 대로 0.5 정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어에 대한 부분은 이걸 0.5로 지금 현재 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가 바깥에도 하나 더 있었죠. 이걸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에어였었는데 이거는 제가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큰 부분에서는 좀 작게 여기가 안에 0.5였죠.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제가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더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은 블록 타입에서 자석을 가져오면 되고요. 메시 사이즈도 당연히 이렇게 이 동그라미 사이즈가 0.5 정도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킷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석은 마그네타이제이션 그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0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180도를 해주면 이렇게 왼쪽 방향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0도 아니면 270도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90도로 해주면 위로 향하도록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N극을 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가 S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코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을 통해서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돼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우클릭을 해서 빨갛게 지정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32AWG에 코일이 지정됐음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매치 설정을 이렇게 해도 되고도 이거는 좀 더 해서 0.1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킷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고요. 턴수가 100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룹을 1번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있죠. 다른 부분들은 코일 빼고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그룹을 0으로 해주게 되어 있고 코일 부분만 1로 연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자세하게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퍼티에 들어가면요, 아까 머티리얼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FEMM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피커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성치, 그다음에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에어가 있고요. 다음은 퍼머넌트 마그넷 재료들인데요. 그 알리코 자석이 있고요. 알리코 5, 그 다음에 알리코 6, 알리코 8 있고요. 그 다음에 ND 계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32, 37, 40, 52, 10 계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N30 계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세라믹, 그렇죠? 그 다음에 페라이트 자석들이 이렇게 있고 사마리움 자석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 마그네틱 머티리얼에서는 뭐 스틸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다양한 티크니스 빌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있고 퓨어 아이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카본 스틸들이 있습니다. 1006, 1010, 1018, 1020, 1117 스틸이 돼서 있고요. 그 외에도 스테인리스 스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아이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코발트 아이언, 그 다음은 니켈 알로이, 그 다음에 솔리드 논 마그넷 컨덕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코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코일에서 각가지 미국 스탠다드대로 되어 있는 두께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SWG 계열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코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필요한 또 자개 회로 성분들이 슈퍼맨더, 뭐 반데늄, 퓨어아이언, 그 다음에 많이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퍼뮬러 계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성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만 현재 플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운드리를 이게 바깥에 쪽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예, 이 바운드리가 여기에 자기 회로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회로보다 한 서너 배 정도의 더 큰 사이즈로 지정을 해주면 크게 영향은 없고요. 물론 누설 자석이 많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메시 사이즈하고 연산량하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공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바깥쪽은 피어리어딕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프리스크라이브드 A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킷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킷에 대한 부분은 왜 지정을 해주냐고 하면 이게 코일에서 회로가 들어간 부분은 코일밖에 없고요. 이 코일 이름을 이제 여기서는 I 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코일이 이제 턴수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100턴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직렬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1A의 전류를 가해 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1A를 주로 넣어주는 이유는 1A를 넣어줘야 나중에 BL을 갖다가 구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 저항값은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1A 들어갔을 때 전압 강화 값이 바로 저항이 되겠죠. 그때도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그 BL을 구할 때도 뉴턴 퍼 암페어 개념이기 때문에 1A가 들어갔을 때 몇 뉴턴이 힘이 나오는지 그게 결국은 BL 값이 되겠죠. 그때도 1A가 들어가면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내가 지금 뭐 와테이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현재 내가 뭐 4옴이고 1와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전류값을 얼마 이렇게 조절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FEMM에서 봐야 될 거는 BL 값이라든지 저항 값이라든지 인덕턴스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1A를 넣어주는 게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퍼티 데피니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킷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게 방금 전에 봤던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이고
다음은 아까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도 봤고요. 좀 이제 여기까지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라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자석이다. 자석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이 프로퍼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에 들어가면 특히 자석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pH 컵을 어떻게 쓸 건지, 리니어 머티리얼 프로퍼티, non-linear material property, 그 다음에 보자력이라든지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소스 전류 밀도 이런 다양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선형으로는 하면 안 되고 자석 재료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이기 때문에 pH 커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non-linear로 선택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넣을 수 있고요. 리니어라면 위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근데 공기하고 일반적으로 구리 위에로는 전부 다가 비선형 재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선형을 하면 아래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Edit pH 커브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각각의 그 B 값과 그 다음에 H 값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이 재료가 정해지면 이 재료를 제조사에 이렇게 이 데이터를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조사가 그 재료가 없다. 아니면 우리들의 가공법이 약간 다르다. 아니면 우리 착자기 상태라든지 이런 게 약간 다르다고 할 때는 pH 커브 트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방법은 플롯 pH 커브를 하면 지금 이 값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로 볼 때고요. 밑에를 선택해 주면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read pH 포인트를 from 텍스트 파일은 텍스트 파일로부터 이게 pH 컵을 갖다가 이제 읽어낼 때 사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어떤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석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위에 이제 스틸에 대한 부분, 1018 스틸에 대한 부분들도 모디파이 들어가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히스테리시스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다 나타나게 돼 가지고 있고요. pH 커브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세츄레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2테슬라 이상이 들어오면 요 지금 1018 스틸이라는 것들이 이제 세츄레이션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츄레이션 되기 직전 여기 이 부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선행 영역이고요. 그래 이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나중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없고요. 이제 코일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전부 다 일로 이렇게 이거는 리니어로 돼 가지고 있죠. 공기하고 코일은 다 여기도 공기로 들어가 봐도 공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리니어로 되어 있으면 다 일로 진행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코일 종류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굵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는 여기에 뭐 똑같지만 이게 전기 전도도 값이 바뀌게 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두께 값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 값을 바꿔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값하고 아마 이 두 값이 스트랜드 다이아미터 이 두 값이 아마 바뀌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처리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메시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프리스크라이브드로 표시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모디파이에서 얘를 프리스크라이브 A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periodic보다는 prescribed A를 해야 되고요. periodic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prescribed A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공기는 이렇게 메쉬를 좀 듬성듬성하게 했고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안쪽에 있는 공기를 좀 더 이렇게 지금 현재 세밀하게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좀 더 조밀해지고요. 안에 있는 공기는 좀 더 메쉬를 더 많이 할당한 상태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갈수록 메쉬가 이제 좀 더 많이 할당된 상태라서 예, 해석하는데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정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크랭크를 돌려서 이제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쉬를 많이 설정을 해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안경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과를 보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컬러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거 show density plot을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show density plot이 꺼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density plot을 켜주면 이렇게 색깔로 보니까 좀 편한데 색깔로 지정될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꺼주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태는 어디서 지정을 했냐 그러면 프레퍼런스에서 가보면요. 마그네틱스 아웃풋에서 show legend in density plot이 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보이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해제를 시키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연산을 해줄 때 강요 여기군요. 여기서 연산을 시키면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보려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레전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인풋에 관련된 거고요. 이건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예. 그 show legend in density plot이 되면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레전드 부분하고 이게 density에 대한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처음에는 뺐다가 계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그 스피커 같은 경우는 마그네티스 인풋하고 마그네티스 아웃풋 이 두 개만 설정을 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보면요. 확대를 시켜서 보면 지금 여기 아웃풋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지금 현재 값이 1.8 테슬라 정도 이렇게 현재 각각에 찍을 때마다 값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여기 아래 위치 창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R하고 Z 값이 각각의 마우스를 갖다가 왼쪽 클릭을 해줄 때 값들이 나오고, 여기서 값들을 보면 1.15 테슬라이구나, 여기 이 값은 0.94 테슬라이구나, 여기는 1.81 테슬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컬러 코드를 통해서 여기 이런 값들은 1.8 테슬라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그리고 이런 색깔에서는 얼마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 B 값을 지금 이거 점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선을 통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선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선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는 이제 그 오른쪽 클릭을 해야 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선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B를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각각의 선에서 이거는 처음 찍은 데고 이거는 마지막 찍은 데입니다. 처음 찍은 데가 이 값을 찍으면 여기 아래에서도 이 값이 나오거든요. 값을 보면 이 마우스를 위에다 올리면 이거는 0.92 테슬라, 9200 가우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요 밑에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8400 테슬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여기서 ESC를 누르면 선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이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위아래 값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위 점에서부터 이런 점으로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야 되겠죠. 약간 아래쪽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이게 자속 밀도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누설 자속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면의 누설 자속 값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로 갈수록 커지는 값을 알 수 있고 이건 한 600 가우스, 700 가우스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 센터 부분에서는 뭐 100 가우스도 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이게 에디트를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그림 파일로 비트맵으로 저장을 해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 코일이 지금 얼마 정도의 힘을 받고 있느냐, BL 값을 현재 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때는 이 면적을 갖다가 선택해 줍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 이 안에다 넣고 왼쪽 클릭을 해주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하면 없어지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 주면 색깔로 선택을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일 전체가 받는 힘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분을 눌러주면요. 풀다운 메뉴에서 보면 로렌츠 폴스가 있습니다. 로렌츠 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OK를 눌러주면 6.67842 뉴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뭐냐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1A를 넣어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코일이 받는 힘의 양은 Z축 방향으로 6.7 뉴턴 퍼 암페어, 즉 BL이 6.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서큐트 프로퍼티를 선택을 해주면요. 1A가 들어가면 알 수가 있고요. 그 1A에 들어갔을 때 전압 강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5.40812V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두 값으로부터 저항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전압 강화를 전류를 나눠주는 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5.4옴이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덕턴스 값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파워도 그대로 나오고요. 예, 여기 값에다 전류 제곱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워 값이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래서 여기서 플럭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벡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까지면서 가는지 화살표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면 조금 더 얘를 좀 줄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줄 것들이 내가 보여줄 것들이 이제 연구 자속, DC 플럭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B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위로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스케일링 팩트를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면 좀 더 크게 이렇게 스케일을 좀 더 뻥튀기를 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뻥튀기를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이런 화살표는 벡터 플롯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아까 이제 벡터 플롯은 이제 꺼버리고요. 있는 것으로 그림이 좀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이제는 좀 커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구한 B 자속 밀도 이 값을 다른 뭐 파인콘 아니면 파인모터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이 값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write data to text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레전드를 이걸 읽게 하는 거에 레전드를 넣게 해줘야 되겠죠. 레전드를 넣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로요. 그래서 줄여서 이걸 보면요, B 커브가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위치별로 값들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편리한 값대로 엑셀에서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값들을 바꿔서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find motor에서 요 B를 FMM에서 구한 find motor에서 구한 그 B보다는 이렇게 FMM에서 구한 게 좀 더 정확하고요. 더 정확한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맥스웰에서 나온 것들이 더 정확한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볼 게 뭐라 그러냐고 하면 바로 루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한 것들은 이 보이스 코일이 이 위치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에 보이스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교류 자석하고 연구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직류 자석의 꼽에서 만들어지는 로렌츠 폴스를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BL 값을 볼 때는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어떻게 얘기해?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BL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BL이 서로 대칭적으로 나있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은 경우에는 FMM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이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맥스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때 보면 훨씬 더 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FMM에서는 그걸 구하려면 각각의 점별로 아까 여기서 우리가 구한 여기서 블록 인테그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로렌츠 폴스를 구해주면 이 값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6.7 뉴턴 퍼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걸 좀 더 위로 조금씩 1mm씩 아니면 0.1mm씩 움직여줬을 때 얼마 값이 나오는지를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었냐고 하면 바로 루아 스크립트를 가지고 풀었습니다. 이 보면 알겠지만 오픈 루아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루아 스크립트를 보면 CS FM에 들어가 가지고 example 파일을 보면 이게 gap BL 커브라는 루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좀 시작이 될 텐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그 값을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한 점에 대해서 이제 구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제 마이너스 5 지점,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보면 아래로 이렇게 쳐져 가지고 있죠. 아래로 쳐져 있는 게 마이너스 5 지점에서의 BL 값이 4.4 뉴턴 퍼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인덕턴스 값이 2mH, 2m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게 돼 있죠. 조금씩 올라오고 하면서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계속 바꿔가면서 이 값들을 하나씩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값들을 나중에 다 이제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5.1 뉴턴 퍼 암페어가 돼가지고 있고요. 인덕턴스 값도 바뀌게 돼가지고 있죠. 이게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덕턴스 값이 조금씩 현재로서는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값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쇼팅링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거고요. 이 쇼팅링을 만약에 이게 내부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는 이제 마이너스 3 지점, 이게 보이스콜이 이제 요 안에까지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값이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으면 BL 값이 5.8 정도로 되고요. 인덕턴스 값도 조금씩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얘가 이제 공기 영향을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제일 크게 확실하게 철심 코일이었고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얘가 이제 공심 코일 역할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덕턴스 값은 계속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을 거고 얘가 가운데 있을 때 BL 값은 점점 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에서 5에서 6으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마이너스 A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게 0으로 가면 위아래가 이제 똑바로 되어 있는 요 값까지 오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구한 블록 인테그랄 해서 Z축에 대해서의 그 힘을 구하는 그 과정을 계속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총 11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렇게 반복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점이 뭐냐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요 값들을 이게 그래프로 우리가 보면 편한데요.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값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래프로 본다고 하면 이 값들을 엑셀로 넣어서 엑셀 차트로 해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루아 콘솔을 쓰지 말고 이걸 지금 매트랩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파일이 지금 여기 FMM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매트랩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해서 이걸 이제 보면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이 값들을 각각의 값들을 이 값은 아까 BL 값이었고 이 값은 인덕턴스 값이었고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값이 이제 그 DCR 값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각각의 다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다 나타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매트랩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쓰는 것들이 좀 더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FMM에 대해서 마쳤고요. 좀 더 확실한 자기 해석을 원하신다고 하면 엔시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맥스웰이 훨씬 더 이게는 2D뿐만이 아니고 3D까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메시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한요소 해석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메시 설정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특히 이렇게 많이 차이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내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FEMM에 이어서 3차원 해석 툴인 맥스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FMM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